불량한 자전거 여행. 길은 좁아도 부산은 넓었다. 가도 가도 끝이 나지 않았다. 차가 많았고 오르막 길만큼 내리막 길도 많았다. 내리막 길에서 속도를 낼만 하면 꼭 신호등에 걸렸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삼촌 자전거가 다른 자전거들보다 훨씬 좋다는 거였다. 가벼웠고 기어 바꾸기도 쉬웠다. 브레이크 레버에 손가락만 살짝 올려도 자전거가 착착 멈췄다. 다른 자전거를 탈 때는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신경이 쓰였는데 삼촌 자전거는 익숙해지니까 편하게 탈 수 있었다. 그렇다 해도 자전거는 자전거였다. 내가 페달을 구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신이 날 만큼 자전거가 가볍게 느껴졌지만 조금 타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사라졌다.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니까 훨씬 빨리 지쳤다. 덕분에 쉬는 시간이 잦아졌다. 삼촌이 간식으로 바나나를 돌리고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었다.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졌다. 위를 올려다보니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거대한 맷돌을 가는 것 같은 천둥 소리가 들렸다. 삼촌이 운전석 뒤에서 재빨리 일회용 비옷을 꺼내 나눠주었다. 빨리 입어. 이렇게. 소매는 걷고 허리는 묶었다. 몸통만 비를 맞지 않게 가린 셈이었다. 비옷 입는 걸 기다렸다는 듯 빗방울이 떨어졌다. 툭, 투둑, 두두두두둑. 비옷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소리가 났다. 어디선가 먼지 냄새가 났다. 길 위에 빗물이 흘렀다. 후미등 켜고 출발. 빗줄기 속에서 빨간 후미등들이 깜빡거렸다. 삼촌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트럭 위에 다시 경광등을 붙였다. 우리는 비를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헬멧을 써서 빗물이 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비옷을 입은 몸통에선 땀이 흘렀지만 팔다리는 시원했다. 마음도 시원했다. 우리는 비가 식혀준 길을 달렸다. 범어사 라고 써진 이정표가 보였다. 비를 맞으니까 체력이 뚝뚝 떨어졌다. 오늘 캠프는 가장자리에 지붕이 있는 야외 주차장이었다.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었다. 지붕 및 마른 땅을 골라 텐트를 치는데 주차장 관리 할아버지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와 텐트를 거두라고 야단을 쳤다. 삼촌이 한쪽 구석으로 할아버지를 데리고 갔다. 무슨 요술을 부렸는지 할아버지가 곧 웃는 얼굴로 돌아와 이런저런 참견을 하고 밥도 같이 먹었다. 공중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다. 비오는 밤 공중 화장실에 우리 말고는 올 사람이 없겠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후다닥 물 한 번 뿌리고 수건으로 닦았다. 마르지 않을 게 뻔해도 다들 빨래를 했다. 어차피 자전거를 타면 땀에 젖을 옷이고 비누칠이라도 해야 내일 냄새가 덜 난다. 비가 밤새도록 내렸다. 바람도 세차게 불었다. 텐트 안은 축축하고 추웠다. 다들 말이 없었다. 자다 깨다 하다가 새벽이 되었다. 아침에도 비가 그치지 않았다. 주룩주룩 줄기차게 내렸다.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싶지 않았다. 8월인데도 따뜻한 방이 그리웠다. 만석이 형이 웃으며 말했다. 춥죠? 대구에 가면 이 날씨가 그리울 겁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비옷을 입고 빗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자전거를 타면 열이 나서 그나마 괜찮았다. 문제는 쉬는 시간이었다. 햇볕이 있을 때 그늘을 찾았듯이 빗속에서는 지붕을 찾았다. 누나들은 덜덜 떨며 서로를 껴안았다. 이 정도가 뭐가 춥다고 그래? 팔을 휘휘 돌리며 큰 소리를 치는 동혁이 형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자세히 보니 팔도 떨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삼촌이 기다리는 정자 옆에 자전거를 세웠다. 점심은 뜨거운 콩나물국과 비빔밥이었다. 삼촌은 커다란 플라스틱 통 가득 비빔밥을 만들었다. 떡볶이처럼 새빨간 비빔밥이었다. 이렇게 먹어야 열이 나지. 고추장 비빔밥을 먹으니까 삼촌 말대로 속에서 불이 났다. 콩나물국으로도 끌 수 없는 불이었다. 숨을 쉬면 입에서 불이 나갈 것 같았다. 웅크리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우산을 받쳐들고 지나가던 할머니가 멈춰섰다. 껄뱅이도 아니고 추운 데서 와 그러고 있노. 다 따라온나. 우리 집 가자. 절반밖에 못 알아들었지만 따뜻한 말이었다.
은영이 누나가 훌쩍거렸다. 할머니 목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나도 눈물이 나려고 했다. 정말 할머니를 따라가고 싶었다. 할머니는 우리가 꼼짝하지 않자 혀를 차며 빗속으로 걸어갔다. 멀어지는 할머니의 검정 우산을 보고 있는데 삼촌이 큰 소리로 말했다. 분위기 좀 바꿔봐야겠군. 이쯤에서 마법의 주문을 외워볼까? 다들 식판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만 삼촌을 노려보았다. 농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춥고 피곤하고 처량한 12명을 말 한마디로 어째 보겠다고. 삼촌이 숟가락으로 남은 비빔밥을 긁어보며 툭 던지듯 말했다. 오늘 저녁은 삼겹살. 잠시 조용했다가 환성이 터져나왔다. 박수를 치기도 하고 주먹을 불끈 쥐는 사람도 있었다. 희정이 누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웨인 형과 리나 누나가 어리둥절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침을 한 모금 꿀꺽 삼켰다. 지글지글 기름이 흐르는 삼겹살. 쌈장을 올린 노릇노릇 뜨거운 삼겹살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마늘을 만나면 상추로도 덮을 수 없을 만큼 혀를 춤추게 하는 그 삼겹살.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다. 울산을 향해 달리면서 속도가 느려질 때마다 만석이 형이 소리를 질렀다. 삼겹살이 기다린다.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우리는 입을 모아 외치며 페달을 굴렀다. 길 옆 이정표에 나오는 거리가 점점 줄어들었다. 삼겹살 25km, 삼겹살 18km, 삼겹살 13km. 우리 머릿속에서 울산은 사라졌다. 우리는 삼겹살 광역시를 향해 달렸다. 어느새 비가 그쳤다. 구멍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멀리 울산 월드컵 경기장이 보였다. 삼겹살은 세계 공통 음식이었다. 동혁이 형이 웨인 형과 리나 누나한테 상추쌈 싸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두 사람은 젓가락으로 열심히 삼겹살을 찍어 올렸다. 처음 먹어본다는 생마늘도 빠뜨리지 않았다. 나는 말을 하지 않고 먹는 데만 집중했다.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땅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온몸에 연료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한참 자고 일어나면 서울까지 단숨에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여럿이서 삼겹살을 먹다 보니 집 생각이 났다. 우리 식구가 함께 삼겹살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삼겹살뿐이 아니다. 셋이 함께 밥을 먹어본 기억도 희미했다. 만난 지 며칠 안 된 사람들끼리도 이만큼 행복하게 같이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데 우리 식구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사이가 안 좋아서 함께 삼겹살을 안 먹는 건지 삼겹살을 안 먹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고기가 모자라 삼촌이 가까운 정육점으로 뛰어갔다. 다들 배가 거북이 등처럼 볼록 나왔다. 더는 못 먹겠다. 무난히 형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먹을 고기도 없었다. 나는 임신부처럼 부른 배를 안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다. 꼭 쥐어짠 빨래를 탈탈 털어 빨랫줄에 널고 나니까 할 일이 없었다. 상추 씻고 마늘 양파 썰고 쌈장에 불판 준비하느라 수고한 삼촌 대신 만석이 형이 내일 먹을거리를 사러 시장에 갔다. 나는 텐트에 누워서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을 봤다. 배부르고 편하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 며칠 전만 해도 세상 걱정이 다 나한테 몰려올 것만 같았는데 지금은 그게 딴 세상 이야기 같다. 삼촌이 결혼도 취직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사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삼촌, 응? 1년에 자전거 순례 몇 번이나 해? 봄에 2번, 여름에 2번, 가을에 2번. 겨울엔 놀아? 겨울엔 하는 일이 있어. 그게 뭔데? 나중에 알려줄게. 한 해에 6번 일하고 나머지는 논다. 자전거 여행 가이드가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인가? 삼촌, 이런 거 하면 돈 많이 벌어? 아니? 그럼 왜 해? 하고 싶어서. 사람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잖아. 엄마가 나한테 하던 말이다. 축구 교실에 보내달라고 했을 때,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했을 때, 학원 여름방학 특강 대신 춘천 외갓집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삼촌이 코웃음을 쳤다. 누가 그래? 엄마가. 삼촌이 뭐라고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삼촌 대신 대답하겠다듯
대답하겠다는 듯 전화기가 울렸다. 삼촌이 전화기를 내게 내밀었다. 우리 집 번호가 찍혀 있었다. 여보세요? 호진아, 엄마야. 나 집에 안 간다니까? 삼촌 좀 바꿔봐. 왜? 빨리 바꿔. 전화기를 받은 삼촌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떠들어대던 엄마 목소리가 텐트 안에 울려 퍼졌다. 삼촌이 전화기를 다시 나에게 내밀며 말했다. 나 바꿔주지 마. 네가 해결해. 전화 받는 사람이 바뀐 줄도 모르고 엄마는 계속 떠들어댔다. 지금 호진이가 얼마나 예민한 것인지 잘 알면서 도련님이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잘못 나가면 평생 고생하는데 그런 애를 덥석 받아서 데리고 다니면 어떡해요? 혹시 도련님이 호진이를 불러낸 것 아닌가? 대답이 없으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호진이 빨리 돌려보내요. 삼촌이라면 적어도 조카가 나쁜 길에 빠져드는 걸 보고 있어서는 안 되죠. 도둑놈도 자기 자식이 도둑질하는 건 못 보는 법이에요. 알겠어요? 삼촌한테 뭐라고 하지 마. 호진이니? 삼촌 바꾸라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마. 자꾸 전화하면 삼촌도 모르는 대로 도망가 버릴 거야. 엄마가 말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었다. 엄마가 다시 전화할까 싶어서 배터리도 빼버렸다. 삼촌이 전화기와 배터리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텐트에서 나가 트럭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삼촌처럼 운전대를 잡아보았다. 운전대 밑에 트럭 열쇠가 꽂혀 있었다. 왈칵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싶었다. 운전을 할 줄 안다면 트럭을 몰고 가 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갈 곳이 없다. 내가 아는 곳은 집과 학교와 학원 몇 군데뿐이라. 생각한 순간 머릿속에 반짝 불이 들어왔다. 아니다. 나는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았다. 며칠 사이에 부산, 창원, 진주, 구례, 광주를 달렸다. 그리고 난 지금 울산에 있다. 이름만 들어봤던 곳들에서 먹고 자고 자전거로 달렸다. 내일도 새로운 곳으로 간다. 곳에 간다. 끝은 동해바다. 동해바다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아졌다. 동해에 가서 해가 뜨는 걸 보고 싶었다. 바다 위에 해가 뜨는 걸 본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을 거다. 해는 날마다 뜨는 거니까. 엄마나 아빠나 그저 돌아오라고만 하겠지. 뛰쳐나온 자리에 날 다시 데려다 놓으려 하겠지. 그래야 마음 놓고 이혼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도 동해 바다에 가고 싶었다. 가고 싶은 곳에 가는 동안은 가려고 하는 곳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할 일이 있다. 꼼짝하지 않고 고민만 하는 건 고통이다. 빨리 아침이 오면 좋겠다.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